다른 꼭지를 좀 가보죠. 수축사회. 네네. 우리 사회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계속 수축될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낫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우리는 예산 대비 한 3% 이렇게 수입이 됐어요. 그러고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이게 막 70% 80% 떨어지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있죠.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젊은 세대들은 헌금을 안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11조 줄어들고 그러니까 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면서 수축. 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쫄아드는 그런 현재 상황이잖아요. 네네. 거기다 뭐 고령화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급되는 문제가 도미노처럼 이어지잖아요. 목회자가 은퇴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 네. 그 교단은 대응도 못하고 대응할 수 없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네네네. 뭐 한국 사회 자체가 지금 당분간은 수축 사회로 가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밑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인구 구조 변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의 어떤 그 위축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다시 일자리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고 이게 또 다시 악순환을 만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악순환에 이 고리가 지금 걸려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단기간에 멈추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러한 수축 사회에 좀 적응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고요. 20, 30년 뭐 적게 보면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좀 대응해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미래학을 가르치면서 가장 좀 그 경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너무 이 수축 사회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생각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거라고 관성의 법칙을 쓰고요. 한 번 안 되면 영원히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도전과 응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축 사회에 지금 패러다임에 걸려서 가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되면 어느 적정선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한문적으로 밸런스 피드백이 걸려요. 네, 그래서 인구도 줄고 인구가 줄면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고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적정 수준에서 수축 사회가 멈춥니다. 그 다음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사실 저출산 고령화의 힘은 우리가 뭐 지금 대세를 걸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겪는 현실은 양극단이거든요. 네. 중간층이 없는 거예요. 양극단이거든요. 네. 중간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헌신을 잘해왔던 층은 이제 고령화되어지고 아주 하단에 있는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있는 건데 그 중간의 층들이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예. 헌신을 이어받을 층, 예. 열심을 이어받을 층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지금 그 안에서의 수축을 또다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힘은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있다. 이 중간 계층이 사라지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지지를 할 수 있는 그 중간층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뭔가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역시 도도르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위기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어떤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인 시각 가운데 쌓여 있으면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경제 뭐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개인들이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는 세상이 좋을 때가 아니고요.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재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든요. 물론 이제 위기 때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분도 계시지만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자산이 굉장히 크게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축 사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들이 교회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도전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 중간층이라는 개념에서 그 중간층이 과연 그 앞에서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보세요. 결혼을 해야 된다. 성경적으로. 자녀를 낳는 게 복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보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이게 목회적 고민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된다. 뭐 당장 뭘 해가지고 뭐 다음 분기에 내년에 뭔가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힘들겠지만 좀 더 기간을 길게 잡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각자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점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통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기점을 지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그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어떻게 우리가 잘 견뎌내고 그것들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나. 오늘 희망 얘기하러 왔으니까. 네.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패러다임 크게 체인지가 되는 이런 시대에서는요. 사실 내가 뭔가를 지금 당장 하면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접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수축사회니까 그 수축사회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허리띠를 졸라매든지 어떤 여기에 적응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게 절망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큰 변화가 오는 것은 거대한 새로운 물결들이 새로운 변화들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우리가 농경사였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90% 이상이 다 농사를 졌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산업주의가 오면 공장이 생기고 기술자가 나타나고 이러면 점점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지가 공장으로 바뀌고 네. 뭐 도시로 바뀌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이게 축소되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점점점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경제적으로도 줄어드는 거고 네. 내 삶의 위치도 줄어드는 거고 내 계급이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많은 주류를 이루고 살아온 농업이니까 농업이 가장 좋은 직업인 거죠, 농사가. 예.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자녀들이 우리도 내가 농사를 계속 져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점점점 지금 세대가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미래에서는 새로운 산업주의 물결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더 부가 성장하고 그래서 거기에 옮겨 타기에는 완전히 새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커다란 변화들이 보통 우리 인간을 보면 내 세대에 한 번이 오거나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고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생애에 두세 번씩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되어서 새로운 직업이 오는 건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산업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대로 가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틀이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것 뿐이지 불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망하거나 그렇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지금 계속 필요하다. 이를테면 절대 농지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생산적은 늘어나요. 그렇죠.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남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축 사회가 결국은 수축이 되어지는 게 수축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수축 사회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익숙했던 환경이 축소되는 거예요. 대신 그게 새로운. 절대적으로 다 축소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그 축소된 그만큼 새로운 늘어나는 게 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저렇게 발전하고 로봇이 나오고 뭐 이러면 직업이 다 없어지겠네. 없어지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극단적인 예측도 나와요. 1%의 사람들만 좋은 직업을 갖고 99%의 사람들은 정말로 안정적이지 않는 직업, 안 좋은 직업을 갖게 된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예, 그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미래는. 그렇죠. 재판을 안 하게 되거나 이런 거 없다는 그럼요. 거죠. 그런 미래는 절대 네. 일어나지 않고요. 인류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면서 이 산업 전체 혹은 우리의 삶 전체가 크게 바뀐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게 나타날 때는 지금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 1, 20년 정도는 이런 어떤 그 복잡성 혹은 이런 위기감들이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시대를 지나가면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달하고 과거의 어떤 산업, 일자리를 다 없애버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는 더 많이 늘었거든요. 부는 더 커졌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상대적인 부의 박탈감은 클 수 있어도 그렇죠. 절대적인 삶은 계속 좋아졌다. 예. 지금은 그 기존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충돌하면서 기존의 것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갈등이고 우리가 고민이고 막연한 두려움이지 뿐이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애를 낳았다고 해보세요. 이 세대들은
나중에 일자리를 하면 20년, 30년 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대들은 지금 미래로 오는 모든 직업들이 원래부터 있는 건 줄 알겠어요. 그렇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세의 그 중간에만 있는 그 거죠. 종교 개혁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2000년에 유럽의 그 천주교의 어떤 그 시대에서 갑자기 종교 개혁자에 나와가지고 막 뭔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대의 그 불확실함, 뭔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불안했겠지만. 그리고 지금 뭐 출산율 저하가 결국 그 우리 유아들 또 우리 저학년들은 결국 미전도 정도처럼 돼가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수 안 믿고 네네. 교회 안 다니고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예.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평균 0.8을 깨져서 0.78까지 예, 떨어졌잖아요. 0.7이 됐죠. 예. 근데 사실은 평균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그건 전체를 합산했을 때 평균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전국 지도를 놓고 네. 봤을 때 출산율이 1이 넘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야, 그렇죠. 예. 그렇죠. 지역별로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0.78명이라는 그 숫자에 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안 된다. 이거는 안 맞는 방어 얘기죠. 기제처럼 쓰일 그렇죠. 수 있는 합리화? 그렇죠. 자기 합리화. 그렇죠. 오히려 내지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의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분석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은 지역은 거기에 맞게끔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좀 우선이에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인데 네. 거기는 아이들이 아이들이 많죠. 뭐 엄청나거든요. 위례 같은 지역은 주일학교 사역을 왕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같이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그러나 파묻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 없는 지역은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목회의 어떤 그 네. 대상들도 과거와 다르게 이게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기존의 패러다임 이런 거였어요. 기존에는 한국의 인구 구조 자체나 혹은 경제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대도시와 소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미니어처예요. 비슷했거든요. 네, 인구 구조도 네. 비슷하고 뭐 어떤 경제적인 수준도 퀄리티가 좀 그 안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모델 교회를 그냥 대도시 가서 큰 교회를 가서 보고 그걸 우리에게 맞게 미니어처로 하면 되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안 되죠? 건 뭐냐면 지역마다 전부 다 인구 구조부터 시작해서 경제라든지 혹은 지역의 특성들이 전부 다 바뀌어요. 심지어는 문화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지역에 맞는 목회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많은 데는 주일학교 사역을 훨씬 더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어떤 지역에 가서는 어린아이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역은 거꾸로 보면 60세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전도도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지역은 우리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밖에 없고 아이들도 없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굉장히 침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령자 목회를 그렇죠. 전문으로 한다. 왜냐하면 오래 인간이 사니까요. 50세를 넘어가면 오히려 종교성이 커져요. 예.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독교율 비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마을 전체를 복음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 교회가 또 다른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장년이 늘어나고 어린아이가 늘어나는 것만 교회 성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네. 교회 모델은 그러니까 메가처치를 따라하는 목회가 아니라 예. 각 지역과 각 교회 역량과 특성에 맞는 목회를 스스로가 해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가면은 100명이 사는데 14명만 더 나오면 100%가 다 그럼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런 거죠. 거기 왜 그런가 하면 전부 고령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가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강의를 다 끝나고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와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섬에 있는 목회를 한다. 가구수가 서너 가구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의 사명은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죠. 끝까지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마지막 잘 보내드려야지. 다 그렇죠. 보내드리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라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그게 사명인 그럼요. 거거든요. 한 사람 놓고 마지막까지 천국 네. 잘 보내드리고. 근데 그런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없는데 다들 한국교회가 어렵다 부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틀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게 없다. 없다.
네, 그런 이제 단정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일본도 지방 소멸이 많잖아요. 우리보다 예, 먼저 예, 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냐면 지방 소멸이 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어요. 예. 이 단계, 그러니까 공포죠. 보통은 이제 그런 건데 공포가 나오고 저항이 나오고.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느 단계에 갔냐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름답게 소멸하자. 이 운동이 지방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야,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안 되는 지역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복음화하고 아름답게 소멸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정말 저는 멋진 목표라고 생각해요. 단 그걸 사명으로 봐야 그렇죠. 돼요. 단 소멸이 내가 게을러서 시대적 소멸을 감당하지 못해서 못해서 하는 소멸이 소멸되는 아니다. 것은 나쁜 거지만 네, 네. 그런 소멸은 정말로 아름다운 소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우리의 어떤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우리의 사회의 어떤 그 변화의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남아도 자기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만큼 그럼요. 한 사람을 놓고 네네. 정말 그 사람을 잘 보내드리고 여긴 소멸시킨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모습이 다른 데 영향을 줘서 다른 데 어떤 각성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그럼요. 생각이 나요. 내가 이 할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케어 잘해가지고 이분은 너무나 행복하게 천국 가셨는데 네네. 그걸 알게 된 자녀들이 그럼요. 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렇죠. 너무 고맙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로 끝 이렇게만 생각하지. 근데 저는 않으셔야 이제 된다고. 현실적인 측면으로 하나만 더 예.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교회는 어쨌든 목회자는 삶의 현장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은퇴주부부터 그렇죠. 삶의 현장까지. 먹고 살아야 되고 예,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예와 총회가 교회가 책임져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그걸 부분들은 좀 서포트를 지원을 해줄 수 해주죠. 있느냐에 그러니까 대한 생각도 필요한 거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결국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교회주의가 너무 강하잖아요. 특히 우리 합동측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좀 자극과 도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그 저출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한국 사회는 일본처럼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직 통일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당분간 20, 30년은 경제나 모든 사회 구조 모습이 일본을 닮아가지만 결국은 그게 지나고 통일이 되면 오히려 이제 독일 모델에 더 가까워지거든요. 책에 그걸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통일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10년, 20년 후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일이 되면 독일 교회도 소독 교회도 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고 있을 때 통일이 됐을 때 독일 사회도 그렇고 인구도 증가하고 경제도 다시 도약을 하고 교회도 다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현재 저출산 문제를 꼭 일본처럼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언어의 경계가 깨지고 있죠. 그다음에 가상 사회가 펼쳐지거든요. 그럼 거리 공간의 개념이 깨져요. 국경의 어떤 피지컬한 경계들도 깨지고 수많은 기술이 나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지금은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15세에서 64세거든요. 근데 120세를 살게 되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100세까지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65세부터 100세까지도 인공지능의 기술이나 로봇의 기술이나 이것을 입으면 얼마든지 젊은이와 같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를 예측할 때 가장 기본이 생산 가능 연령 인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어나면 보통은 1.5에서 2배 정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축이 생겨요. 그럼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라든지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재택근무 이러지만 사실은 디스턴스 러닝, 디스턴스 워킹이에요. 즉 내가 복잡한 곳으로 가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실리콘밸리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워낙 비싸니까. 나가면서 주거 비용이 안정이 됐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이 잠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편화되면 분산 주거 형태가 돼요. 서울에 많이 몰리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거기에 많고 그리고 거기 거주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거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서울에 직장이 있더라도 내가 부산에서 일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시골에서 일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여기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면 이게 상시체제로 된다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곳에 좀 더 저렴한 곳에 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주거 분산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거 비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영역이 늘어나고 이래서 경제 소득이 늘어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늦출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출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겨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 낳는 걸 둘을 낳을 수가 예, 있겠죠. 예, 이런 어떤 변화들이 충분히 기술적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영원히 가면서 완전한 축소 사회로 한국 사회가 망하거나 아이들이 없는 사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